36. 분노란 증오에 의하여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욕망이다. 정리 39를 참조하라. 37. 복수심이란 증오와 유사한 감정에 의하여 우리에게 해악을 가한 사람에게 같은 미움으로 해악을 가하도록 우리를 선동하는 욕망이다. 정리 40의 개 2와 주석을 참조하라. 38. 잔인 또는 잔혹이란 우리가 사랑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도록 어떤 사람을 자극하는 욕망이다. 해명. 잔인에는 온화가 대립되는데 온화는 수동이 아니고 인간이 분노와 복수심을 제어하는 정신의 능력이다. 번역을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잔인하다는 것은 약간의 잘못을 트집잡아 심한 처벌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제어하는 정신의 능력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비록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이죠. 따라서 온화라는 표현 대신에 자비라는 표현이 옳습니다. 영문 번역도 mercy, 즉 자비로 번역되었습니다. 온화는 meekness 또는 mildness로서 부드러운 성격이며 수동입니다. 그러나 자비는 정신의 능력으로 능동입니다. 39. 겁내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큰 해악을 작은 해악으로 피하려는 욕망이다. 정리 39의 주석을 참조하라. 40. 대담이란 동배들이 맞서기를 두려워하는 위험한 어떤 일을 하도록 인간을 자극하려는 욕망이다. 41. 소심이란 동배가 감히 맞서는 위험을 무서워하여 자기의 욕망이 억제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되는 말이다. 해명. 그러므로 소심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무서워하지 않는 어떤 해악에 대한 두려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소심을 욕망의 감정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소심을 설명하려고 한 것은 우리가 욕망에 주의하는 한에 있어서 소심이 실제로 대담에 대립되기 때문이다. 대담은 겁이 없는 상태이고 소심은 겁이 많은 상태의 감정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감정을 묶어서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42. 공황이란 두려워하는 해악을 접하고 놀라서 해악을 피하려는 욕망이 억제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되는 말이다. 너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 여학생이 등교길에 버스를 탔는데 어떤 남자가 밀착해서 몸을 더듬거립니다. 여학생은 자리를 조금씩 피했으나 남자는 계속 붙어옵니다. 그러다가 단단한 쇠 같은 것이 몸에 닿자 여학생은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입이 얼어붙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공황이라고 하죠. 해명. 그러므로 공황은 소심의 일종이다. 그러나 공황은 이중의 공포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 적절하게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즉 공황이란 인간이 해악을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을 경악시키고 동요시키는 두려움이다. 내가 경악시킨다고 말하는 것은 해악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의 욕망이 놀라움 때문에 억제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한에 있어서이다. 또 내가 동요시킨다고 말하는 것은 그 욕망이 똑같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다른 해악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억제된 결과 그가 두 가지 해악 중에 어느 것을 피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한에 있어서이다. 이것들에 관해서는 정리 39의 주석과 정리 52의 주석을 참고하라. 소심과 대담에 대해서는 정리 51의 주석을 참고하라. 정리 39의 주석은 선과 악의 기준이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와 욕망이 선행하여 선과 악의 기준이 발생한다는 것이며, 정리 52의 주석은 놀라움이 두려움으로 나타날 때 그때의 감정이 공황으로 불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리 51의 주석은 소신과 대담의 기준은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43. 정중 또는 예의란 사람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고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으려는 욕망이다. 44. 야심이란 명예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다. 해명. 야심은 모든 감정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욕망이다. 그러므로 이 감정은 거의 극복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필연적으로 동시에 야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키케로는 말한다. 훌륭한 사람들도 특히 명예욕에 지배당한다. 철학자들조차도 명예의 경멸에 관하여 쓴 책 속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다. 정리 27은 가까운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정리 31은 감정에 공유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감정이 확고하게 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인용된 두 정리들은 야심, 곧 아부가 한 진영 내에서 화합하기 위해서는 같은 감정으로 조장되고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45. 미식욕이란 미식에 대한 과도한 욕망 또는 사랑이다. 46. 음주욕이란 음주에 대한 지나친 욕망 및 사랑이다. 47. 탐욕이란 부에 대한 과도한 욕망 및 사랑이다. 48. 정욕이란 성교에 대한 욕망과 사랑이다. 해명. 성교에 대한 이 욕망은 적당하든 적당하지 않든 보통 정욕이라고 일컬어진다. 더욱이 이들 5가지 감정들은 정리 56의 주석에서 주의시킨 것처럼 반대되는 감정들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중은 야심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절제, 금주, 정조는 정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지 수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내가 이미 주의시킨 바이다. 탐욕스러운 인간, 야심적인 인간, 소심한 인간이 식사, 음주, 성교의 과도함을 자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탐욕, 야심, 소심이 미식욕, 음주욕 또는 정욕의 반대가 아니다. 왜냐하면 탐욕스러운 사람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음식과 마실 것을 개걸스럽게 먹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또 야심적인 자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라고 희망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절제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그가 주당이나 호색한들 사이에서 생활한다면 야심적이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악덕에 기울어질 것이다. 야심적인 사람은 그가 속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어울려야 하기 때문에 일반의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는다면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나쁜 일이라 하더라도 쉽게 동화되는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심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된다. 왜냐하면 설령 그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바닷속으로 던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탐욕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소심한 사람은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작은 손해를 감수하려는 사람이 가지는 성격을 이룹니다. 비록 어떤 투자를 해서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전망이 있더라도 실패할 수 있는 작은 가능성 때문에 투자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성격을 이루는 것이죠. 즉, 정의 41에서 알려주듯이 작은 위험 때문에 욕망을 억제하는 감정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 투자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그로 인해 일어날 어떤 위험 때문에 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스피노자가 든 설명은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죠. 따라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재산을 버리는 대담성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대담하다고 보거나 돈에 대한 집착이 없다고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를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할까 봐서 재산을 사용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재산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색하니 자기의 성벽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슬퍼한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더 이상 호색하니 아닐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이 감정들은 미식, 음주 등의 행위에 관련한다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충동 자체와 사랑에 관련된다. 그러므로 이 감정들에 대립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다루게 될 아량과 용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질투 및 여타의 정신의 동요에 대한 정의는 생략한다. 왜냐하며 그것들은 우리가 이미 정의한 감정들의 합성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이며 또 그것 대부분은 명칭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단지 그것들을 일반적으로 아는 것으로 충분함을 밝혀둔다. 더욱이 우리가 이미 설명한 감정들의 정의로부터 그것들 모두는 욕망, 기쁨 또는 슬픔으로부터 생긴다는 것, 혹은 오히려 그것들은 이 세 가지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들 셋의 각각은 상이한 관계와 외적 특징에 따라서 보통 서로 다른 명칭으로 불린다는 것이 명백하다. 만일 우리가 지금 이들 세 가지 기본적 감정과 이전의 정신의 본성에 대하여 논한 것에 주의한다면 우리는 오로지 정신에만 관계하는 한에 있어서의 감정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감정의 일반적 정의. 정신의 수동이라 불리는 감정은 어떤 혼란된 관념인데 이것에 의하여 정신은 자기의 신체 또는 신체의 일부에 대하여 이전보다 더 크거나 또는 더 작은 존재력을 긍정하며 주어진 그것에 의하여 정신은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사유하도록 결정된다. 감정이 혼란된 관념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관념, 즉 정확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은 관념이라는 뜻이며 따라서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감정이 발생하기 전의 상태보다 신체의 활동력이 더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쁨은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가시키고 슬픔은 감소시키는 것이며 또한 감정에 따라 정신이 관련된 부분을 더 많이 사유하게 됩니다. 해명. 나는 먼저 감정 혹은 정신의 수동은 혼란된 관념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밝힌 것처럼 정신은 타당하지 못하거나 혼란된 관념을 가지는 한에 있어서만 작용을 받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나는 이것에 의하여 정신은 자기의 신체 또는 신체의 일부에 대하여 이전보다 더 크거나 또는 더 작은 존재력을 긍정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체들에 대해 가지는 모든 관념은 외부 물체의 본성보다는 우리 신체의 현실적 상태를 보다 많이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정의 형상을 구성하는 이 관념은 신체 또는 신체의 어떤 부분의 활동 능력이나 존재력이 증대하거나 감소하며 촉진되거나 억제됨으로 인하여 신체 또는 신체의 어떤 부분이 가지는 상태를 나타내거나 표현해야만 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내가 이전보다 더 크거나 또는 더 작은 존재력이라고 말할 때 나는 정신이 신체의 현재 상태를 과거 상태와 비교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의 형상을 구성하는 관념이 신체에 대하여 이전보다 더 크거나 또는 더 작은 실제성을 실제로 포함하는 어떤 것을 긍정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신체의 실제성이란 신체가 가진 활동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정신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이라는 감정에 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신의 본질은 정신이 자기 신체의 현실적 존재를 긍정하는 점에 있으며 또 우리는 완전성을 사물의 본질 자체로 이해하기 때문에 정신이 자기 신체 또는 그것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이전보다 더 크거나 또는 더 작은 실제성을 포함하는 어떤 것을 긍정하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정신은 더 크거나 또는 더 작은 완전성으로 이행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신체의 활동 능력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것을 정신이 인지할 때 정신은 더 완전해지거나 덜 완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신체가 기쁨으로 충만할 때는 정신이 활발하게 작용하고 신체가 슬픔으로 차게 될 때는 정신이 희미해지고 사유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의 완전성을 회복하는 과정은
역시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가시키는 기쁨의 과정이 수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담하여 정신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기쁨을 증가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앞에서 정신의 사유 능력이 증대하거나 감소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단지 정신이 자기의 신체 또는 그것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이전에 긍정했던 것보다 더 크거나 또는 더 작은 실제성을 표현하는 어떤 관념을 형성한다는 것을 뜻했을 뿐이다. 왜냐하면 관념의 탁월성과 사유의 현실적 능력은 대상의 탁월성에 의하여 평가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상의 탁월성에서 대상이란 우리의 신체와 접촉하는 사물을 이룹니다. 그러한 사물의 관념이 우리의 신체의 기쁨을 증가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가 결국 우리의 사유 능력과 관념을 더 좋게도 나쁘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주어진 그것에 의하여 정신은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사유하도록 결정된다라고 첨가한 것은 정의의 처음 부분에서 설명한 기쁨과 슬픔의 본성에 더하여 욕망의 본성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주어진 그것에 의하여란 기쁨과 슬픔에 의하여란 뜻이며 그것에 의하여 욕망의 방향이 설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제3부 감정의 기원과 본성에 관하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4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